경남 양산이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다. 부산은 122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을 맞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의 진짜 무더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이 더위조차 절정이 아니라는 사실에 한숨부터 나올지도 모른다. 올여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극한 더위의 한복판에 있다. 양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40도를 넘어섰고 부산은 관측 사상 122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하고 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는 올해 평균 8.5일로 역대 최장을 갈아치웠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더운 것인지, 그리고 이 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어본다. 이 콘텐츠는 최근 방송된 기상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올여름 폭염의 원인과 전망,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대비책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단순히 덥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왜 예년보다 더위의 강도가 세졌는지, 폭염과 열대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최상위 단계로 새로 생긴 폭염중 대경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끝까지 보시면 올여름 남은 기간을 훨씬 더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더위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산불, 태풍, 심지어 이웃나라의 지진 소식과도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까지 폭넓게 짚어본다. 먼저 숫자로 상황을 짚어보자. 양산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는 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전문가는 이 40도라는 숫자 자체가 아주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고 짚는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4년이 폭염의 심각성을 처음 각인시킨 해였고, 가까이는 2018년 강원도 홍천에서 41도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국내 최고 기온으로 남아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고온이 특정한 지역에서 아주 가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넓은 지역에서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은 폭염이 처음으로 재난으로 취급되며 폭염주의보 기준 자체가 바뀐 해이기도 했다. 실제로 2018년 당시 북춘천, 양평, 충주 등에서도 40도를 훌쩍 넘는 기온이 관측됐고, 2019년과 2023년, 2024년에는 경기도 광주, 광명, 여주, 파주 같은 지역까지 40도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리고 2024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3년 연속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던 40도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역대 순위는 종관 기상 관측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양산의 경우 관측 장비가 설치된 것이 2008년부터다. 즉 지역마다 관측을 시작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역대 몇 위라는 숫자만으로 더위의 절대적인 강도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낮 더위만이 아니다. 기상청은 통상 6월 1일부터 여름 통계를 집계하는데 7월 28일까지의 자료를 보면 올해 폭염 일수는 평균 7.5일, 열대야 일수는 8.5일로 각각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특히 경상도 지역은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이미 5월부터 폭염 일수가 나타났고, 장마가 끝난 7월 10일 이후 지금까지 약 3주 가까이 더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밤에는 왜 이렇게 덥게 느껴질까? 일반적으로 기온이 23도만 넘어도 활동하기 힘든데 최근 열대야 지역의 밤 기온은 28도에서 29도에 육박한다. 이는 한낮에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의 기온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며, 바로 이 지점이 전문가가 올여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더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는 가장 먼저 지구 자체가 뜨거워졌다는 사실을 짚는다. 단순히 평균 기온이 1도 올랐다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 지구 전체의 기후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상청 입장에서도 예보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져서 과거에 축적된 자료만으로는 예측 자체가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한다. 기상청 역시 예보를 정확히 맞추고 싶어 하지만
변동성이 워낙 커진 탓에 과거의 통계적 패턴이 더 이상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다. 단순히 지구가 더워졌다는 설명만으로는 올여름 더위를 다 설명할 수 없다. 우리나라 여름 날씨를 좌우하는 것은 통상 북태평양 고기압인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고기압 위쪽 더 높은 상층에서 대륙 쪽 고기압이 확장하며 더운 공기를 아래로 밀어넣는 현상이 자주 겹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난 해일수록 이 두 고기압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공통점을 짚는다. 마치 이불을 두 겹 덮은 것처럼 고기압이 이중으로 겹쳐 있으면 그 밑에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는 셈이다. 이 원리를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다. 지상에서 약 5km 위에 있는 고기압이 누르는 압력보다 10에서 12km, 상공의 공기가 더해져 누르는 압력이 훨씬 강력하다. 이는 마치 고산지대에서 밥을 지을 때 기압이 낮아 밥이 설익는 것과 반대되는 원리다. 기압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상층의 뜨거운 공기가 겹겹이 눌러앉으면 지상의 공기도 함께 더 뜨거워진다. 게다가 고기압권에서는 날씨가 맑기 때문에 지면에 내리쬐는 일사량 자체가 강해지고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지면 체감 더위는 더욱 치솟는다. 전문가는 이를 두고 마치 뚜껑을 덮은 냄비 안에서 압력이 높아질수록 내부 온도가 함께 오르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설명한다. 압력밥솥이 낮은 기압에서도 밥을 잘 지을 수 있는 것과 정반대의 원리가 지금 우리 머리 위 대기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역적인 요인도 겹친다. 특히 경상남북도는 비가 적어 가뭄이 심각한 상태인데 땅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 지면을 식혀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메마른 땅은 이런 냉각 효과 없이 그대로 열기를 흡수해 다시 뿜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이번 여름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장마 한철에 350에서 380 정도 내리던 평균 강수량을 훌쩍 넘어 500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경상도 일부 지역은 원래 내려야 할 장맛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수량을 보였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땅은 메마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나라, 같은 계절인데도 어느 지역은 폭우로, 어느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결국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라는 큰 흐름 위에 고기압 배치, 지역별 가뭄, 지형적 특성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올여름 이례적인 고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더위만큼이나 눈에 띄는 것이 새롭게 도입된 경보 체계다. 올해는 기존의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넘어선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라는 다소 생소한 표현이 등장했다. 이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폭염특보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지 아직 20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보 체계가 계속 세분화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더위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재난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경보 체계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발령되는지는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짚어본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늘고 있는 온열질환자 수와 사망자 수, 그리고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책까지 함께 확인해보자. 폭염특보제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 1994년 폭염으로 3,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당시만 해도 더위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낯설었다. 이후 2008년이 되어서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당시에는 오직 실제 관측된 기온만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허점이 있었다. 실제 기온보다 사람이 체감하는 더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기온이 33도라 해도 습도가 함께 높아지면 체감 온도는 3도에서 4도까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같은 33도라도 어떤 날은 크게 힘들지 않지만 어떤 날은 유독 숨이 턱턱 막히는 이유가 바로 이 습도 차이에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2020년대 초반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한 경보 체계로 개편됐다. 그리고 올해 새로 등장한 최상위 단계 폭염중 대경보는 단순히 더우니 조심하라는 수준을 넘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임을 알리는 경보다. 발령 기준도 구체적이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고 그중 하루라도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을 기록하거나 단 한 번이라도 실측 온도가 39도를 찍었을 때 발령된다. 숫자로만 보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면 체감 더위가 위험한 수준을 넘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하면 된다. 이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작업 자체를 중단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낮 더위와 열대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낮 동안 오른 체온은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져야 회복될 수 있는데 폭염과 열대야가 함께 나타나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두 현상이 겹칠 경우 온열 질환자 수가 80%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치 하루 종일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이 밤에도 식지 않은 채 다음날 아침을 맞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우리 몸에도 그대로 벌어지는 셈이다. 그래서 기상청은 이제 단순히 폭염 일수나 지속 시간만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기온 자체를 기준으로 작업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폭염중 대경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실제 피해 규모도 심각하다. 7월 28일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무려 1,557명에 달하고 추정 사망자는 9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대비 한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야외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근로자나 홀로 지내는 고령층의 경우 더위를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감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가 강조하는 대비책은 사실 복잡하지 않다. 첫째,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과 전해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갈증을 느낀 뒤에 물을 마시는 것은 이미 늦은 대처다. 작업 환경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 섭취가 꾸준히 권장된다. 둘째, 그늘지고 시원한 곳을 찾아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해서 야외 활동을 이어가기보다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낮, 시간대를 피해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폭염중 대경보가 발령됐을 때 이 행동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더위는 이제 단순히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명백한 재난 상황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관된 메시지다. 회사나 현장 단위에서도 폭염중 대경보 발령 시 자동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매뉴얼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개인의 주의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심각한 폭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폭염과 산불이 동시에 번지고 있는데 전문가는 이 둘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짚는다. 지구온난화가 만들어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중간 날씨의 실종이다. 지구 한쪽에서 폭염이 나타나면 다른 한쪽에서는 한파가 몰아치고 어떤 지역은 물폭탄을 맞는 반면 다른 지역은 물 한 방울조차 구하기 힘든 극한 가뭄에 시달린다. 실제로 지난 6월 서유럽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메마른 땅에 계속해서 열기가 더해지면 작은 나뭇가지나 목재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강력한 연료가 되어 조그만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가 널뛰기를 하듯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태풍은 앞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우려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다. 특히 영남 지방처럼 가뭄이 심하고 건조한 지역은 부주의로 발생한 작은 불씨 하나가 지금의 기상 조건과 맞물려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전문가는 이것이 폭염과 별개의 재난이 아니라
폭염과 함께 반드시 동시에 살펴야 할 위험 요소라고 강조한다. 산불 예방을 위한 야외 활동 시 작은 불씨 관리에도 그 어느 해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비 걱정이 끝난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마가 끝나면 이제 더위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2000년 이후 여러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강수 패턴을 아예 건기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기후 변화 패턴을 보면 장마가 끝나는 7월 말 이후에도 8월에 집중호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극한호우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2022년 수도권 폭우다. 당시 단 1시간 만에 140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 이는 몇 시간 뒤 이 정도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측형 재난 문자가 아니라 이미 이만큼의 비가 내렸으니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긴급형 재난 문자가 처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더운 열기가 만들어내는 소나기 구름은 태풍이나 저기압처럼 넓은 지역에 비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를 집중적으로 뿌리는 경향이 있어 예측이 더욱 어렵다. 마치 넓은 지역에 고르게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한 곳에만 갑자기 쏟아붓는 물벼락에 가까운 셈이다. 그래서 전문가는 앞으로의 기상정보를 살필 때 더위뿐 아니라 집중호우 가능성까지 함께 그것도 중기단기 초단기 예보를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올여름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태풍 소식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관부 근해에서는 올해 13번째로 발생한 태풍 돌핀이 다음 주 초반까지 일본 남쪽 해상 부근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사람들이 태풍이라고 하면 단순히 강한 비바람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세력이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다. 태풍의 규모와 세력을 고기압에 견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태풍이 단순한 비바람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다. 그래서 때로는 완고하게 자리잡은 고기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 오히려 효자 태풍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이번 돌핀의 경우 우리나라 주변 기압 배치를 바꾸면서 그동안 서풍 내지 북서풍 계열의 영향으로 더위가 심했던 경상도 지역 대신 다음 주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 더위의 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태풍이 단순한 파괴력만이 아니라 더위의 강도와 지역별 격차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소식이 있다. 최근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강진의 흔들림을 우리나라에서도 느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문가에 따르면 거리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그 여파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 단층을 직접 건드려 발생하는 여진 개념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지역에서는 진도 3 정도의 흔들림을 실내나 고층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일본 지진이 곧바로 우리나라의 대지진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본의 지정학적 특성과 향후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난카이 지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우리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행동 요령 정도는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겠다. 특히 가까운 남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흔들림을 느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대피 요령을 사전에 숙지해두는 것을 권한다.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이 무더위는 대체 언제 끝날까? 전문가의 답은 명확하다.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기상청에서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여름 더위는 사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것이다. 기상청은 10월까지의 장기 기상 전망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확률에 기반한 장기 예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종료 시점을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과거에는 장마 전에 오는 더위를 불더위, 장마 이후 해양에서 확장하는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한 더위를 물더위라고 구분해 불렀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구분 자체가 무색해질 만큼 5월부터 이미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폭염 일수가 나타나고 일부 동해안 지역에서는 6월에도 열대야가 관측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10월 서귀포에서 열대야가 관측되기도 했다. 즉 폭염이 시작되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지속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끝나는 시점도 과거 평균보다 열흘 넘게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체감하는 더위의 기간은 이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후학적으로 여름의 기세는 보통 8월 중순부터 꺾이기 시작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은 9월 26일 무렵이다. 전문가는 올여름 같은 폭염 수준의 더위가 9월까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10월이 되어도 곧바로 가을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본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 양산의 이틀 연속 40도, 부산의 122년 만의 폭염, 역대 최장 열대야까지 올여름 더위는 단순한 이상 현상이 아니라 대기 시스템 자체의 변화, 이중으로 겹친 고기압, 그리고 지역별 가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여기에 새로 도입된 폭염중 대경보, 유럽의 폭염발 산불, 장마 이후에도 이어지는 극한오후 가능성, 그리고 태풍과 지진 소식까지 올여름은 그야말로 챙겨야 할 재난 정보가 그 어느 해보다 많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 더위가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을 미리미리 챙겨 마시고 그늘과 휴식을 충분히 확보하며 주변의 고령층이나 야외 근로자들의 상태도 함께 살펴야 할 때다. 특히 혼자 지내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안부 전화 한 통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절이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시사 이슈들을 이렇게 꼼꼼히 짚어드리겠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폭염이 물가와 전력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다.